응답하라 0413.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총선 특집 방송 응답하라 0413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총선이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총선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걱정들이 많으신데 오늘 제 옆에 김종대 단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뭐 지난번에 저보다 귀엽죠? 이 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던 거 기억하시죠? 아, 예. 가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예. 네. 참 뭐 자중하려고 해도 팟캐스트만 하면은 자꾸 입이 풀려 안 되나요? 죽겠어 아주. 네. 예. 오늘은 집안 종친님들이 총출동하셨나 봐요. 두 분의 게스트를 이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 이번 그 총선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격전지 중에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그 서울에서 정의당을 대표해서 뛰고 있는 예. 두 사람을 모셨습니다. 아유, 그런데, 귀한 분들 오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김종대 단장님하고 종친분들이 다 같이 예,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직 다 대변인 출신들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네. 입이 풀리면 오늘 방송을 굉장히 빛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머리가 크다 뭐 이런 게 걱정적인 줄 알았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분 다 정의당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큰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거두들이죠. 네, 우리 동작 을에 출마하고 있는 김종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종철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요? 김종 그러면 대요. 철이에요. 그다음에는 김종 민이에요. 네, 그렇게 아직 이걸 따라해주면 어떡해요. 서울 강서병에 출마한 김종민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김종민입니다. 두 분이 나오신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총선 전체의 격전지인 서울이기도 하고 또 서울 정의당 서울시당 선거를 끌고 가는 서울시당 위원장님들이세요. 그렇죠. 예, 우리 김종민 위원장님 서울시당 상임위원장이시고 우리 김종철 후보님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시고 예, 막중한 책임을 지금 짊어지고 얼굴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헬쑥해지신 듯합니다. 아침 네. 7시부터 선거운동 한대요. 저는 조금 더 일찍 나갑니다. 그럼요. 그렇습니까? 네, 저도 내일부터 좀 일찍 나오는 걸로. 예. 아니, 그 전에 그 두 분이 혹시 동갑 아니세요? 1970년생. 네, 동갑. 친구입니다. 그러시죠. 네. 이제 그 같은 서울시당에다가 또 동갑이시고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구를 인접했던 용산 동작에서 예, 저 좀 강서로 제가 떨어졌군요. 좀 가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출마를 요번에 5번째인데 처음 출마했을 때 김종철 위원장이 사시는 동네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때 김종철이라고 굉장히 많이들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거꾸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김종철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댕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김종민입니다. 예. 오늘 좀 청취자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 좀 코멘트를 넣어드려야 돼요. 그럴까요? 제가 목소리를 좀 하이톤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별걸 다 할 줄 아네. 참네. 그 두 분이 어쨌든 전직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자신의 어떤 슬로건 이런 걸 한번 쫙 얘기를 하면서 어필 한번 하고 시작하죠. 네. 우리 김종철 후보부터. 이 슬로건을 계속 밀고 가야 될지 고민인데 네 번째 도전 준비된 후보 이거이다. 지금 현재 현수막에 네. 걸린 거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4번이나 떨어졌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이번에는 붙여주셔야지.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번이나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좋다. 이런 분이 있어서 좀 네. 고민 중입니다. 예. 많이 알아봐 주시죠. 이제 동작에서. 네, 이제 뭐 약간 이웃 주민이 나왔다, 출마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우리 동작에서 냉면집 맛있는 냉면집 하셨다가 저도 개소식 때 가봤어요. 예. 그런데 거기 가니까 왠지 이렇게 그 동네 옛날 우리 이웃들 모셔놓고 네. 굉장히 소담하게 개소식을 한다. 그리고 그 플랜카드 걸은 그 목이 블로그에 보니까 가장 인상적인 선거 사무실로 뽑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그 게시물 잘 보십시오. 어떤 면이? 이 벽면을 가장 잘 활용한 그 선거 사무실.
그 플랜카드가 아주 그 가지런히 창문 약간 비껴가면서 잘라서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뭐 4번의 도전도 있지만 우리 김종철 후보가 새누리당을 이기는 후보다 이 슬로건을 쓰셨더라고요. 처음에 명함이 몇 번 바뀌었는데 첫 번째는 새누리를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갔고요. 두 번째는 4번째 도전으로 가고 이제 뭐 노회찬 대표에 대한 기억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랑 같이 찍은 사진으로 노회찬이 믿고 맡긴 김종철. 그랬더니 또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새누리를 이기겠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들던데. 예. 우리 김종민 후보님.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후보들이 대부분 뭐 전문가, 뭐 일꾼 이런 나름의 어떤 어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한국 사회의 굉장히 심각한 지금의 양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현재 야당답게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그런 후보가 되는데 이런 의미로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야권의 대표다. 이런 말로 하고 있고 얼마 전 이제 뭐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런 것처럼 분명한 어떤 야성을 보여주는 그런 걸로 이번 선거에 승부를 보려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김종대 단장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비례대표 1번, 2번이잖아요. 근데 세월호 700일 문화제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갔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당이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통 우리 둘 당선권에 이제 진입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진짜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 문화제에 함께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김종민 후보 그 외벽에도 크게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는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외벽이 붙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SNS 상에서 그래도 정의당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정말 정의당이 우리의 대한야당이다. 이런 응원과 격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민 후보가 그 쓴 구호 중에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방전된 민생의 파워 배터리. 원래 우리말로 하면 파워 배터리 이렇게 했는데 파워 배터리. 예. 아니 굉장히 어떤 현대적인 구호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싸운 것도 있지만 사실 민생에 관련돼서는 민생 제일 정당으로 역할을 해왔고 지금 이제 민생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을 표현해 본다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조금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가장 사로잡게 방전됐다. 우리 민생이 방전돼서 정말 너무 할 의욕도 없고 완전히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정의당이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고민 중에는 급속 충전기로 할 거냐, 파워 배터리로 할 거냐. 그것도 괜찮은데. 김종철은 이과 출신이죠. 네, 이과 출신입니다. 이게 뭐 이과식이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데다. 그러니까 배터리. 네, 그래서 방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시작은 우리가 정의당 서울시당이 우리 당원들한테 배터리 선물을 드리면서 방전된 민생의 국민의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 걸로 해서 나왔던 거를 응용해서 썼는데 가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굉장히 좋은 고로 이렇게 호평을 하고 인문계였으면은 녹초가 된 인생의 산삼 같은 정치. 그거 좋다. 그건 어디 농업대학 그게 아니고 한의학과 이런 데 출신. 뭐 산삼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네. 이건 산삼, 배터리 다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방송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 지역구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뭐 며칠 동안 언론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종친 중에 한 분이시죠. 김종인이에요. 큰형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큰형님 좀 잘들 좀 모시지. 왜 이렇게 화를. 집안이 달라요. 예. 아니 제가 비사 하나 공개할게요. 네. 이거 정말 비사입니다. 제가 정당 밖에 있을 때 일이었어요.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하루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전 독일 대사 이수혁 전 육자회담 대표가 저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죠.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팽당한 모임이 있더라고. 6인회라고. 거기에 맏형이 김종인이고 그 다음이 이수혁. 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가정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아무리 전화 기다려도 안 오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1년 지났는데 이제 회초리 좀 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10번을 대담할 테니 내가 작가로서 그걸 글을 써 책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해요. 그 왜 접니까? 그러니까 글빨 좋잖아. 그래가지고 그럼 합시다 그러는데 안 됐어요. 왜 그랬냐? 저기 포철 회장으로 하마평에 김종인 지금 대표가 물망에 오르니까 몸 조심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안 돼. 이래가지고 없던 일이 되더라고. 그때 6인의 막내가 이준석 지금 그 노원에 출마한 그 양반이었고 해가지고 6명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주업할까 이궁리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이준석 공천 탈락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공천 회수 왔는데. 지금 김종인 대표 생각은 이거예요. 그때도 내가 여러 차례 얘기 들었던 거는 굉장히 이용당했다. 팽당했다. 이런 게 꽉 차 있다고.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에 와서 하시는 행태를 보면은 다시는 그런 식으로 팽당하지 않겠다. 이 결의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 멘탈이 또 같이 가신 분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게 이 비사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노원병 이준석 후보의 앞길이 위태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없는 사실 얘기합니까? 다 팩트를 얘기하는 너가 그랬단 말이야?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 다시 지시가 삐리릭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본인들 문제고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 네. 근데 뭐 남의 당 문제라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덕목을 결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리더는 이제 방향을 설정하게 세게 밀고 나가는 측면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사람들 설득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약간 설득을 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더불어민주당을 내가 그러면은 설득이 안 되는 집단이면 해산을 시켜야지. 대표를 맡았으면은. 그리고 뭐 본인의 생각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독점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뭐 남의 당 얘기라서는 조심스럽지만 정치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질이 덕목이 빠져 있다 이런 느낌은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예, 뭐 그런 반응들이 지금 경향 각지에서 아주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작년이란다 벌써 작년이야 왜 며칠 전에 이제 그게 사실은 비례대표 공천 파동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일인데 새누리당도 어저께 비례대표 공천을 완료를 끝났죠. 했고 예. 그래서 일단 비례대표 이 각 당의 우리 당의 비례대표 문제는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약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지금 45명 비례대표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야말로 이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은 약간 조금 쇼킹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자스민의 공천이라든가 이렇게 신선했죠. 네. 그런데 결국 새누리당이 이번에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다시 찾았구나 이런 철저하게 새누리당스러운 그런 공천들이 쭉 진행이 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제1야당의 비례대표 공천 리스트인가? 뭐 김종인 대표의 이번 셀프 공천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일단 전체적인 명부 작성 과정의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약간 그런 데서 저는 좀 더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름을 얘기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김종민 후보 먼저. 그러니까 민 후보입니다. 예. 민이에요. 일단 뭐 새누리당은 특별하게 사실 언급하기가 좀 그러한 게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라고 하는 정부가 갖고 있는 일관된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굵직하게 갖고 있던 조건에서 정권이 창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념적 성격을 강화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정하게 비례대표 성향도 그렇게 이제 반영된 것이고 역시 이제 그 당내에서의 어떤 경쟁 관계나 또는 뭐 개파 간의 갈등 문제가 결론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비례대표 공천 영역까지도 이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됐었기 때문에 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시체장소 언급한 사람을 이렇게 올리는 것부터 비롯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 뭐 더 이상 논평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이제 색깔적으로 보자면은 경제적인 논점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측면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약간의 우클릭 또 우편향적인 요소와 고민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천에서 일부 이런 문제가 이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비례대표 출마자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부터 사실상 그런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고 그것이 결국 당원들의 일반 표심과는 더불어민주당인 당원들의 일반 표심과는 전혀 어긋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후 드러나게 될 앞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만들어지는 오늘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뭐 조금 있다가 나겠네요. 네. 나겠지만 이후 경제적 방향이라든가 여러 방향에서 일정한 우클릭이 상당히 예상되는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암울하네요. 네. 저는 뭐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좀 생략하고 그 비례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더불어만 좀 평가를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재 영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이게 한국 사회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불어도 이제 엘리트 정당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구나라는 네. 거는 확실하게 좀 느껴졌어요. 예. 물론 뭐 정치 자체가 좀 엘리트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친노하고 386을 이제 몰아낸다, 배제한다. 네. 근데 이게 그 뭐 386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 한계가 있긴 했었지만 예를 들면 시민사회하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관계를 인적으로라든가 뭐 맺어왔다든가 또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진보적인 요소나 현장적인 요소하고 반영을 못하더라도 그걸 관계를 맺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엘리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지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엘리트들이 아주 진취적이냐 하면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웹젠의 김모 그 사장 좀 젊은 사람을 데려왔지만 이게 뭐 새누리당 가도 뭐 특별한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그 엘리트적인 요소가 새누리당과 비슷해지면서 마지막으로 구분짓는 요소는 호남 정도가 남을 것 같다. 즉 호남 출신 IT 사장, 그다음에 아니면 영남 출신 무슨 뭐 이렇게 기획 대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 금수저 당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죠? 금수저 플러스 뭐 수저를 금으로 물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사회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호남 출신 엘리트든 영남 출신 엘리트든 아니면 타 지역 출신 엘리트들 간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인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감하는 공감대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엘리트들에게 권력 집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나마 그런 현장성과 그 다음에 진취성을 유지해 왔던 게 저는 최소한 과거에 뭐 학생운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민운동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면서 그 관계망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탈각돼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한국 사회의 가장 역동적인 측면이 결국은 표백돼 버리는 탈색돼 버리는 듯한 그건 앞으로 한국 정치에 상당히 중요한 암시를 주는 말씀이라고. 그런데 물론 이번에 농민 그 1번 뭐 김현권 씨인가요? 그분이 된 거는 뭐 저는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그 김종인 대표의 그 박경민 교수인가 이걸 그 엘리트 중심주의를 일정하게 제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김종인 대표 체제로 다시 굴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게 보면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저는 사실 20대 국회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돼요. 사실 이제 이 19대 국회 자체도 새누리당이 뭐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완강히 버티면서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끝없이 먼저 타협과 양보를 이제 계속 해오면서 어떤 것도 얻어낸 것이 없었던 국회였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뭐 지역구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역구 공천도 그랬고 사실 19대에서 민의를 대변하면서 좀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다 탈락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번 비례대표 뭐 리스트를 놓고 봤을 때도 정말 야당의 목소리가 국회 안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나? 뭐 이러다가 김종대 단장님하고 저하고 허구한 날 롯텐트 앞에서 단식 농성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함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린 결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왜 정치가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엘리트 중심으로 또 비슷비슷해져 가면서 그러면서 시민과도 괴리되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 유래된다고 보십니까? 예전에는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 또는 김대중 정부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였던 시절에도 보면 일정하게는 사실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실제 그걸 떠받치는 기반은 상당한 어떤 세력들의 어떤 연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마지막 19대 국회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일정하게 그런 세력적인 측면을 대변하고 만들어가고 이런 측면에 대한 탈각을 굉장히 가속화해서 해왔고 그것이 결국 어떤 사람의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의 줄에 서냐가 모든 것의 판단 여지가 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원래는 새누리당 측에서 먼저 그것이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정하게는 그런 것을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정당이었는데 그런 것이 일정하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어떤 에너지와 고민을 모아내고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거의 대부분 이게 뭐 국회라고 하는 것이 원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만이 굉장히 우선시대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왔고 그게 결국 마지막에 화룡점정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물러서고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를 등장시키면서 그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게 이제 야권 연대에 대한 어떤 적대적 태도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사실 야권 연대 협상이 공식적으로도 이루어지지도 못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정책 야권 연대 협의체도 제안을 했었고 이것이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을 이기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냐. 일단 앉아서 얘기부터 해보자. 이것도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몇 차례의 어떤 물밑 접촉들만 있어 왔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지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그리고 우리 원내대표 정진우 의원의 안양 동안을 여기에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다 공천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뭐 야권연대 협상의 여지를 닫고 이제 각자 도생하자 이런 사인을 저희들한테 보낸 거거든요. 네. 뭐 지금 서울에서도 뭐 이미 다 그렇게 공천이 완료되고 야권연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뭐 당원들도 저는 김종철입니다. 뭐 당원들도 잘 설득하지 않는 리더십인데 뭐 다른 당을 설득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당과 대화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뭐 김종인 대표 체제가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그 경로도 그러니까 정부에 참여했었고 또 이제 군사정부 시절부터 오랜 기간 보면서 결국 힘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 마인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그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아주 대중의 지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서 그게 이제 그 대중의 지지를 통해서 다른 뭐 이렇게 정당들은 굳이 그렇게 고려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굳이 따져서 저희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의 한 4분의 1? 뭐 정도 되는 정도의 지지도는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겠다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또 하나의 패권주의의 변종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생각해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의 목표가 107석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제1야당의 모습이고 제2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당은 200석 저지를 하는 게 목표다. 이게 이제 자기들 목표거든요. 그 말인 것 같은데 좀 헷갈려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뭘 얼만큼 얻겠다가 아니고 뭘 200석 저지가 목표야. 이게 제1야당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목표의식을 가졌다는 거는 이미 이번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는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19대 국회에서도 지키지 못했던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지키지 못했던 민생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민주주의가 후퇴됐는데 그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약해 빠졌던 야당이 107석 정도 갖고 뭔가 지켜내고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역사 의식 자체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죽어가는 삶이라든가 정말 힘겨운 삶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본다면 이런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정도의 수준을 언급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공당의 어떤 중요한 야당의 대표로서 이런 정도의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있냐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인식으로부터 야권연대 자체는 사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약간 조금 더 다른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제 3월 둘째 주차 리얼미터 그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서울이 12.8%가 나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은 저 밑에 7.9%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네. 뭐 30대 지지율을 봤더니 14.3%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걸 뭐 이런 리스트를 안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정의당이 저런 정도로 이게 수도권에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다 이제 캐치를 하고 있을 거고 어차피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은 호남에서는 경쟁 구도로 가는 겁니다. 거기는 뭐 각자가 이제 야당이 어떤 야당이 진짜 뭐 제대로 혁신한 야당이냐 이런 이제 호남 자체에서의 경쟁은 있는 것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어쨌든 새누리당과의 어떤 전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야권 연대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현재 10%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의당 후보와 야권 연대 없이 다 그러면 각자 붙어서 각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제가 볼 때 한편에 이런 게 있다고 봐요. 본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막 유권자들이 이러다가 우리 다 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압박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힘센 자의 논리가 그때 이제 딱 발동을 하겠죠. 맞아. 야권 연대를 해야 돼. 우리가 이러고 다 질 수 없어. 이거는 그다음에 뭐냐면 자기보다 좀 약한 정당, 약한 후보에 대한 엄청난 압박용이 이제 되고 그러면서 소위 완주 못하게. 그러죠. 그러면서 네. 소위 이제 그 사퇴 협박 같은 거 네. 이런 거 쓰면은 저것들 뭐 대충 죽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정말 이 오래된 못된 습관 매번 있었던 그 총선 때마다의 그 못된 습관을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밟아놓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있지 않을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열이 받네요. 아까 예. 점심 먹은 게 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사표 심리를 발동시키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게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가? 지금 이제 이정미 부대표님 말씀이 두 자릿수의 정의당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그게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를 물을 때는 그냥 이렇게 내가 어느 정당 지지한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누군가를 한 명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 찍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라고 되면은 그 표가 급속도로 감소하죠. 그러니까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반드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나쁜 애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다 보니까 이 선거의 본질은 누구를 당선시키러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가는 게 훨씬 커요. 그 동인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동네 동작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고 하면은 저를 좋아하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선거에 나가는 동력은 뭐냐면은 나경원 후보 떨어뜨려야 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저를 지지하면서도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야권 연대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융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 좀 더 나간 얘기지만 저는 야권 연대 할 의지가 있고 실제 뭐 그런 걸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들한테. 근데 이제 문제는 더불어민주에서 이렇게 뭐 심상정 대표한테 사실 막말을 했죠. 김종인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민주당으로 2년 전에 가라고 그랬는데 그 고집 피우다 안 갔다고 뭐 그런 어처구니없는 얘기하면서 뭐 정체성이 다르다는 얘기도 어디 가서 그리고 그러면서 연대를 뭐 거부하니까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야권연대 존중받지 못하는 야권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대표 문제가 많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당 지지율과 후보들이 느끼는 체감도 이렇게 그게 후보 지지도로 오는 부분에서는 좀 괴리가 있을 겁니다. 네, 약간 좀 다른 현장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런 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철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뭐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일정한 공천 과정에서의 일정한 야성을 지닌 후보들의 일정한 탈락, 컷오프,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의 모습,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의 야권연대에 대한 일정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현실 속의 속마음은 어떤지 유권자의 마음이 아직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고 그 후보들조차도 그런 영역에서 가능하지 않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일정하게 그런 야성과 고민을 갖고 있었던 후보들도 일정하게 지역사회에 들어가면 또 이제 지역 개발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야성 회복이라고 하는 요구도 한쪽에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정의당이 그런 문제를 확고하게 지켜가고 있고 그런 야권의 어떤 그 본성 같은 거를 정의당이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예전처럼 했었던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적 판단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 같은 걸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특히 거리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보통 거리에서 지지 표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근래는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지지율이 저희가 이제 10% 정도 수도권이 나온다고 하면 서울에서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그러는 건데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 대략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서 출근 인사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퇴근 때는 일정한 여유를 갖고 이제 퇴근하시니까 그때는 대략 한 100분 정도 지나가시면 7, 8분 정도가 상당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뭐 3, 4분 정도는 뭐 굉장히 화이팅이라든가 또는 뭐 안고 가는 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적극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은 예전에 이제 진보정당이 가졌던 그런 열정적인 에너지가 잘 표출되지 않았던 거와는 비교되지 않게 확실히 다른 양상으로 정의당에 대한 팬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지지 철회가 즉각적으로 정의당을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서하고 동작이 약간 상황이 다른가 싶은데 제가 보면 후보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거의 비슷한 그런 걸 겪는데 저는 이런 게 표로 잘 연결되지 않더라는 단연간의 경험을. 저도 뭐 출마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몇 번 해봤어요. 나 6번째야. 이번이. 5번째입니다. 내가 졌네. 한 번 졌네. 농담이고요. 아니 아까 이제 김종철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때 후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후보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후보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어떤 힘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당에서 나왔냐, 작은 당에서 나왔냐 이런 것으로 사실 경쟁력이 가름되지. 제가 볼 때 인물로 정말 진보 정당의 후보들이 그렇게 밀린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야권 연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고 막판에 가가지고 알아서 저것들이 접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정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이고 이번 야권 연대 파괴에 대한 명백한 저는 책임을 저는 유권자들이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의식이 우리 선거 전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이제 불과 내일이면은 후보 등록이고 본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역구에서 접근하는 우리 전략은 그런 문제점에서 도출돼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1번당, 2번당이 좀 소홀했던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정치적인 소명의식과 민생에 다가가려는 자세가 결여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의 사실은 기회이자 강점으로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이제 그런 전략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전략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진보 정당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대안적인 정책들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정치 구도로서만 보면은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주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좀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게 내 생활에 개선이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동안 많이 이렇게 우리 당이 못했던 정책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명함에다가 여러 가지 쓰고 다니는데 정책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전월세 문제, 제일 인기 좋은 거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이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걸 왜 탑으로 안 올리고 세 번째로 놨냐 그래서 아니 그거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말이 좀 어려운데 대전에 가면 세비 무조건 50% 삭감 내 걸으셨거든요. 반응이 그게 제일 좋대요. 이건 우리 당의 지금 당의 정책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국회의원 세비가 지금 현재 기본
그 세비가 1억 3천 정도 되는데 이걸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연동하게 되면 한 7천만 원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7천 몇백만 원이 돼서 5천여만 원이 삭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의 취지는 NBA도 최고 연봉하고 최저 연봉이 20배 이내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갭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높이고 싶냐?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언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EO 연봉 상한제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문제에 관심 갖고 그게 해마다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관심 갖자고 하는 정의당의 좋은 취지라고 생각 들고 근데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는 일단 깎는다 이러니까 막 좋아하시는 면이 있는데 중요한 취지는 최저임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이 지금 최고임금제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최저임금은 올리고 그리고 뭐 기업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죠. 연봉.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져가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격차를 너무 이렇게 벌리고 있기 때문에 소득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뭐 많이 가져가는 것까지는 용인하겠지만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얼척없이 많이 가져가는 건 좀 제한하자. 이제 이런 그 제안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실제로 입법화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저희가 야권 연대에서 일정한 어떤 마지막 지점에서 이제 저희 당 후보들이 일정한 지지율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약한 후보에 대한 어떤 압박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은 지지를 획득해 나가고 또 지지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포괄적 지점에서의 이제 야권 중에서도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이제 지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동안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굉장히 막 뭐 말하자면 힘이 너무 붙이고 힘겨웠던 그런 모습을 없애기 위한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세월호 특별법 문제라든가 졸속적인 위안부 합의라든가 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가 테러방지법 문제라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박근혜 정부에서 중요하게 제출되었던 외교적인 의제들 있죠. 주요 어젠다들에 대한 우리 입장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내주는 것이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을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색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한 축에서는 우리 당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만들어 왔던 이제 민생 의제 중 뭐 지금 월급 300만 원과 칼퇴근 5시간제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300만 원은 확실히 시민들도 저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약간 설명이 필요한 거지만 5시간 칼퇴근제는 분명하게 그거 호응이 좋더라고요. 확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확실히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저런 어떤 새로운 아젠다가 있는 거야. 이런 관심도가 높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생적 영역에서 들어가 보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일정한 대형마트 규제라든가 이런 식의 방식보다는 확실히 본인 스스로가 쫓겨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세입자로서의 서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크고 상인들도 이제 다 아셔서 월급쟁이 봉급쟁이들이 월급이 늘어야 본인들 삶이 더 나아지고 골목정에 산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거꾸로 상인들한테도 월급 300만 원제라든가 5시간 칼퇴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꾸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측면에서의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가를 들어가면 주로 상인들 정책을 주로 많이 얘기해 왔는데 지금은 거꾸로 그런 걸 통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하나를 살려드리는 공약은 못하지만 서민들 호주머니에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한 번이라도 더 옷 사입고 외식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치킨이라도 한 번 더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훨씬 더 그분들한테는 위안이 되고 더 그게 분명한 경제적 대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아니 그런데 다른 큰 당들 보면은 뭐 도로를 깔겠습니다. 뉴타운 뭘 짓겠습니다. 왕창 개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돈 폭탄, 세금 폭탄으로 우리 지역에 다 끌어온다. 뭐 하고 내가 뭐 했다. 막 이런 걸로 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뿅 간다고. 뿅 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에서 자꾸 속고 하다 보면은 이런 민생을 살펴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부터 이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퇴근 시간 어떻고 주머니가 하고 장바구니가 어떻고 저녁 식사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어떤 거대한 그 개발 공약들에 막 범람할 때 이래 묻히거나 아니면 무시당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김종철인데요. 인지를 알아들을 것 이제 그냥 하세요. 그냥 할까요? 이렇게.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는 보는데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언제냐면은 2012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8년, 2010년까지는 사실은 뉴타운이라는 이슈가 즉 지역개발 이슈의 최고봉이 뉴타운인데 이 뉴타운 이슈가 먹혔어요. 그런데 뉴타운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라든가 이 뭐 빚을 지고 떠나야 된다든가 이런 걸 보아 오면서는 뉴타운 이슈가 안 먹혔고 그게 2012년에 그 굉장히 많은 뭡니까? 저기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이슈는 그렇게 요즘은 이렇게 대형 이슈가 별로 없는 편인데 뭐 강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신 그래도 여전히 그 지역을 강조하는 거는 있어요. 저희 동작구는 이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동작하고 연고를 강조해야 되니까 동작에서 태어난 아마 그 병원이 아마 그쪽에 있었던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 연고 한 100개 만들 수 있어. 네, 그래서 뭐 좌우전 태어난 그 자리가 동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국민의당 후보는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딴 데 살다가 다시 왔는데 그래서 동작의 아들 이렇게 되고 이제 동작의 아들 딸 다 모이네. 허동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동작사랑 30년 해서 이렇게 지역 연구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서민들이 못 살고 어려운 게 어떤 지역이 개발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까 김종민 후보 얘기한 대로 지갑이 얇아지고 그다음에 해고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네 자영업도 계속 자영업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는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담론, 큰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지금은 예를 들면 재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리고 재분배해야 되고 근로자 보호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먹히는 것 같아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기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권자들도 엄청 변해서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무엇을 해줘야 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명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권자, 말하자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에서 국회의원이 해야 할 바가 내 삶을 변화시켜줬던 국회의원의 역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 동네 이거 뭐 이렇게 도로 이렇게 해서 이 도로 이렇게 나게 해주는 거 이런 거라도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요구 수준을 낮추시는 거죠. 거꾸로. 소박해졌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삶이 그만큼 더 각박해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 삶을 변화되지 않고 청년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이제 이 사회가 붕괴돼야만 내 삶이 나아질 것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있듯이 지금 이 국회의원들한테 뭘 기대해가지고 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에 저희 당 후보들은 포괄적 측면에서의 시민들의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그것도 아주 짧은 말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거꾸로 이 후보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과 고민을 확실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우리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일 것 같고 국민들도 생각하기에 일정하게 변화된 측면의 것을 봐야 하고 국회의원은 그런 포괄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 전반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측면에서는 거꾸로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당 후보들이 뭐 지역개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많이 지금 유권자 의식도 많이 바뀌고 한 것 같아요. 네. 요 대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공약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데 이제 우리의 경쟁자들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동작에는 우리 최대 경쟁자가 나경원 후보인데 요 근래 그분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로 자꾸 이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장애인 딸이 있고 그 장애인 딸이 그 성신여대 입학할 때 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해명 반박문을 낸 것이 마치 장애인은 원래 조금 배려를 받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사실상 교묘하게 즉 그 나경원 의원 딸과 경쟁했던 다른 장애인
탈락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시민들이 이게 언론의 보도가 자세히 안 되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지층에 따라서 반반으로 싹 갈라집니다. 야, 그런 것까지 있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우 장애인 딸이 있었지. 근데 뭐 좀 배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큰 여론의 변동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게 언론이라는 게 정말 그러니까 중요하구나. 이런 장애인이 아니라 나경원의 딸이라는 것으로 특혜를 입어서 다른 장애인 자녀분이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의혹이죠. 뭐 특정하게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 나경원 의원 좀 저는 모르겠어요. 뭐 반박을 한 게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딸이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좀 배려받을 수 없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야, 이건 좀 정치인으로서는 좀 뭐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뭐 지난 2년 동안의 의정 활동은 지역에서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근데 그 부지런하다는 게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을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부지런하다기보다는 모임에 자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몽준 의원 시절부터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당이 계속 집권을 하니까 이게 호남세도 일정하게 결합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저녁에 술자리를 같이 한다든가 뭐 어떤 모임에 사소한 모임도 들리고 해서 그런 게 부지런하다고 좀 인식이 되지 실제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한가는 거의 별로 없고 그 터널 뚫는 데 역할을 했다. 정보사 터널 말씀이죠? 그렇죠. 그 저기 이수역에서 서초역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 한다 그런 지가 벌써 그러니까 이미 많이 진행된 건데 그래서 강남 4구라고 하는 게 나경원 의원의 공약이었는데 그 이미지 였죠. 근데 제가 좀 그래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듣고 보면 맞다 그러는데 아니 강남이 잘 사는 이유는 소득이 많아서인데 강남 4구라고 할 거면은 동작구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 거지. 거기랑 도로 연결해주면 강남 4구가 되는 거면. 그 도로로 강남의 돈이 글로 줄줄줄 들어오면 좋잖아. 지금 교통 막히게 생겼어요. 지금 난리나게 생겼어요. 돈은 안 들어오고 교통만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8차선인데 저쪽에서는 4차선으로 줄어요. 그래서 그 건물 다 얼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아무튼 저는 그 장애인 특혜 논란 뭐 보면서 이번 그 비례대표 명부의 새누리당에 제가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45명을 선정을 하는데도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분이 없어. 이번에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도 뭐 최종 명부가 어떻게 작성될지는 모르겠지만 1번당, 2번당에서 장애계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거. 뭐 결국 이제 이 정치가 민주주의가 자꾸 이렇게 추락하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이 국회 안에서 줄어드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까 이제 김종철 후보가 얘기한 엘리트 통치론. 이게 정치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엘리트 통치론이 주류 사상이 되면서 이제는 사회적 차별이 당연시한 걸 넘어서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데올로기가 되면 엘리트가 통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약자를 배려해서는 안 되죠. 약자는 수동적으로 그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자기가 정치해야 될 당사자는 아닌 것이죠. 아니 장애인 정책 잘해줘서 혜택 입었으면 됐지 왜 장애인이 직접 정치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당의 민주주의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당의 당원이 누구냐, 즉 그냥 당원이 아니라 그 정당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당원이 누구냐를 보면 그 정당의 미래와 성격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재미있게 들은 사례가 이번에 그 문재인 안철수 막 대립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탈당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이 좀 그런 과정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더불어에 그 당시 민주당에 입당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해서 입당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전화 받으신 분이 근데 왜 입당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관리되지 않는 그 대중이 관리되지 않은 어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당은 사실은 내가 관리되는 어떤 조직원들에 의해서 내가 떠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뭐 시의원이든 이런 게 돼서 다시
그 힘으로 당원을 네. 관리되는 당원을 확대되는 구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 불특정 다수의 당원들이 들어오게 그렇죠. 됐을 근데 경우. 이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그 이념에 맞게 행동을 당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원 중에 일부가 왜 우리는 이러한 장애인 그 사람이 없느냐, 비례성이 없냐, 아니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분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게 공감을 얻는다는 건데 그런 공감 구조가 없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의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은 그런 관리되지 않은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됐던 또 그런 어떤 투표 과정들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전평을 하고 딸때기 한번 대봤는데 별로 호응이 없네. 아니 맨날 그 얘기 하고 싶어 하지. 당에서도 지금 저 거대당이 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잘해놓고 사실은 스스로 부끄러워한 거예요. 네. 아니 뭐 별 탈 없이 선거 끝났으면 됐지. 경선 끝났으면 됐지. 그래 이랬는데 막상 큰 당이 저라는 걸 보니까 아 우리가 정말 그 좋은 보석을 갖고 있었구나. 네. 물론 좀 자랑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쉬우면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면은 네. 그 뭐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그 소수자 배려,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걸 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그러죠. 그 뭐 이렇게 일부러 예.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 8번의 장애인 명부를 이제 배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계에서 이제 진짜 장애인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 국회의원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의당의 정당 투표를 하시는 길이 아닌가 이런 자, 말씀을 8번 예,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8번도. 예, 우리 강서병 우리 경쟁 상대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희 지역은 이제 아시겠지만 신설 이제 신생지역구예요. 그래서 후보들이 이제 원래 강서을에 있다가 강서병으로 오기도 하고 강서갑에 있다가 강서병으로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뛰어들기도 하고 해서 사실상 이제 새누리당의 유영 후보라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보는 구청장을 당시 그러니까 1기, 3기 구청장을 하셨어요. 좀 오래되신 분이죠. 했던 분이어서 지역사회에 일정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라 볼 수 있지만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민의당이라든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후보들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후보들이 다 경쟁력을 뭘로 두고 있냐면 일정한 어쨌든 지역 일꾼, 전문가론 이런 것들로 두고 있습니다. 역시 엘리트론이네요. 네네.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일정하게 좀 차별되게 일정한 야당다운 야당 후보라고 하는 의미로 현재 한국 사회 삶이 굉장히 뭐 이렇게 국민들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싸울 땐 싸울 줄 알고 대안을 확고하게 제시하는 그런 입장으로의 후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그게 거꾸로 야권의 지지층들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전문가 일꾼론보다는 훨씬 더 지금 현재의 돌아가는 정치적 양상을 봤을 때는 가장 호평을 얻고 있는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선비 정신으로 버틴다는 거예요. 내 가치와 사명 또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적인 관점을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화려한 경력 개발 공약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지키는 거, 내 자리를 그게 어떤 선비 정신 같은 건데 제가 두 분께 조금 결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대리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자, 4번, 5번 선거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야, 진보 정치도 좋은데 이러다 보면 한평생인데 이 저기 본인들이 갈등이 많았을 건데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에서는 아직도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보 정치를 그 고수해온 그 개인적인 어떤 동기가 뭐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신다고. 또 가족은 찬성하는 그리고 본인 희생들이 있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걸 한번 그 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거의 뭐 대미를 되나. 장식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김종민 후보가 먼저 발언하시면 돼요. 제가 김종철 후보 개소식 가가지고 그 발언을 했거든요. 네. 김종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많은 어떤 유혹의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섰을 거다. 나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나보다 잘생겼고. 예, 나보다는 왜 평소에 안 하던 말을 그런 이제 후보 후보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후보고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출마 경험이 있는 중진급 후보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많았을 텐데 도무지 이 사람은
가치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해 왔다. 한국 사회 정치로 보자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유권자들이 보시기에는 불운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개소식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수준적인 어떤 변화를 차분히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근본적인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대안적인 제도가 개선되고 개혁돼야 될 게 뭔지 이런 걸 위해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한 역할을 해오려고 했고 그것을 일정 정도 또 해오셨다고 생각해요.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 근본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 사회는 지금 현재 제3정당의 지위와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가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그러다 보면 좋은 계기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왔고 가족들이라든가 주변의 분들의 지지와 또 동의가 없었다면 뭐 사실 오지는 못했겠죠. 근데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동의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아 정말 훌륭하세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고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 길이 요번에도 혹시나 떨어질 수 있고 다음번 나와서 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들이 또 여성들이 성소수자들이 또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진보정당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 길을 언제라도 이렇게 좀 약간의 상처를 받고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약간 송곳처럼 뚫고 나가는 그런 역할은 여전히 제가 진보정치의 1세대는 아니고 요즘에 저는 1.5세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한테 주어진 소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고 박수 쳐야 돼. 그래? 저기 가끔 힘들거나 회의감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자신감이 가끔 흔들릴 때는 없었습니까? 저는 진보정당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을 때는 통합진보당이 이제 그래서 심각한 사태가 터지고 저희가 탈당해서 나올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거의 3개월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후회해보거나 한 번도 어려워해보거나 약간 제 삶을 놓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박수 쳐야 돼. 네. 우리 김종철 후보님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 비슷한데요. 이제 반대로 저쪽이 나보다 더 잘생겼는지 얘기 좀 하면. 일단 좀 샤프하지는 않구나. 옛날에 샤프했었는데 너무 좀 얼굴이 턱선이 없어졌어요. 좀 부리부리하고 샤프하잖아요. 그래서 멋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솔력 같은 게 저보다 훨씬 뛰어나서 만약에 국회로 같이 간다면 저보다 더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내대표. 나는 이제 정청래 같은 거 막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좋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그런 생각인데 세계적으로 봐도 먹고 사는데 큰 걱정 없이 잘 사는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다 진보정당이 집권했거나 제1야당이거나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 빨리 집권한 나라가 당 만들고서 한 20여 년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브라질 같은 경우도 룰라가 집권한 게 거의 한 20 몇 년 정도 걸린 거고 영국 노동당도 한 20몇 년 걸렸었는데 거기는 당대표가 배신을 해가지고 바로 또 야당이 됐다가 또 20년 있다가 다시 집권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정당을 오래 해야지만 그 정당이 살아남아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주는 거지. 만약에 뭐 중간에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딴 걸 했다면 뭐 혼자서는 뭐 잘 되면은 좋겠지만은 뭐 정치를 애초에 시작한 목적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달리기를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지금 하는 종목이 마라톤인지 모르고 갑자기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족은요 저는 이번에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열심히 해봐 이렇게 동의를 해주더군요. 되게 열심히. 이 마지막이다를 몇 번 써먹으셨겠죠.
아니요, 이번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마지막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니, 이번에 당선되면 또 재선, 3선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네. 그런데 그래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였습니까? 저도 많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당이 여러 번 갈라지고 또 이렇게 진보 정치가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때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이제 정의당으로 많이 묶여서 다행인데요. 저는 어려울 때는 바둑을 인터넷 바둑 같은 걸 한판 두면서 여러 가지 알파기면 좀 어렵고 어쩌면 나하고도 더 쓸 것 같아. 나도 자주 들어가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나중에 닉네임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다음. 그래요? 네, 저는 오로바둑. 그렇죠. 네. 나중에 한번 드시죠. 나중에 만나요. 네이버에서 만나서. 바둑으로 한번 풀면 이제 거기서 또 인생의 축소판이니까 유사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바둑이 참 좋은 게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하고도 한 판 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벌써요? 네. 이 프로는 꼭 물어볼 때 마무리 하더라고. 저번에도 그러더만. 두 후보가 이제 오늘 뭐 전체적인 전국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한 말씀씩 왜 김종철이어야 되고 왜 김종민이어야 되는지. 너무 시간 구애받지 말고 할 얘기 있으면 네. 하세요. 제가 이건 먼저 할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저의 강점을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지역에서 원래는 3번째 출마인데 이제 보궐선거가 중간에 끼면서 이제 4번째 출마가 됐습니다만은 꾸준히 이 지역에서 함께 해왔던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동작을 지역에서 또 살면서 아이 키우면서 꾸준히 도전을 했고 제 삶의 저와 이제 제 아내의 삶의 터전이 여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갈 사람이고 늘 상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당선이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많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람되지만 제가 어떤 모형의 정치인이 되고 싶냐면 유능하고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나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맡겨주시면은 계속 연구하고 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더 좋은 거를 꼭 보여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 아까 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단촐하시네. 그 아이를 더 갖고 싶으면은 돈을 벌어와라. 직업을 다른 직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와이프의 둘째를 정치랑 바꿨군요. 네. 그러니까 둘째를 가질 생각이 있긴 있구나. 그렇게 보면 저랑 거의 비슷해요. 김종철을 보도 저도 애 하나고 중인데 애 엄마가 이제 애 하나를 더 낳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벌어와라 말씀하시죠. 저출산은 일단은 소득에서부터 역시 해결돼.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애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난 딴 건 좀 그렇고 애가 외로운 것도 했지만 애는 하나인데 부모가 둘이면 초상을 2번 치러야 되더라고 혼자서. 그게 난 너무 불쌍한 거야. 맞아요. 제가 오늘 진행자기 때문에 갑자기 우울해지는 이 상황을 발전하면서 아무튼 마지막을 좀 그랬나요? 네. 어쨌든 장가 가면 둘이서 난 둘인데. 아니 근데 저도 김종철 후보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정말 똘똘한 이 나이에 이제 똘똘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너무 많은 그거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똘똘한 거다기보다는 감성 정치인이에요.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엔 그래요. 똑똑해요. 그래요? 유권자들이 진짜 이 사람을 갖다 쓰면 정말 쓸모있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동작 주민들에게 정말 호소드립니다. 책을 잘 써먹어야지 엄청 끼고 살아요. 네. 저는 김종민인데요. 김종철 후보는 진짜 책을 엄청 끼고 삽니다. 컨셉. 끼고만 있어? 아니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그러니까 감성과 인문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고민을 항상 하면서 계속 깊이를 축적해 오신 거죠. 저는 아주 그런 점에서 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김종민 후보. 네, 강사병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선거제도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등장했을 때 선거제도 개혁은 아예 이제 뭐 쳐다보지도 않는 양당 기득권의 모습을 지켜봤고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도 전혀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전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침해받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최악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지역구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지역구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치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어떤 정당과 새로운 후보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의 어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개발 논리와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후보들보다는 지금 이 사회는 확실히 한국 사회 전체가 후퇴하는 방향에서의 박근혜 정부와 분명하게 맞서서 이렇게 민생을 확고하게 틀어주고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저는 주로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기반이 되었던 것은 이제 세입자들과 함께 했던 이제 세입자 운동으로부터 제 정치의 인생이 시작이 됐고 그걸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문제라든가 세입자 중심의 어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의 실질적인 정책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현재 국회까지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만들어 왔고 야권 연대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당시 진보정당의 서울시장 위원장을 하면서 야권 연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박 시장을 탄생시키는 어떤 공동선대본부장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그런 모습들이 현재 이 시대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민생의 문제라든가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후보라든가 야권의 어떤 승리 그걸 통한 국민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들어내고 향후 2010년 정권 교체까지 가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그런 경험이 풍부하고 적임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강서병에 있는 우리 유권자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미래를 향한 전략적 선택 같은 거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확실히 이제 방전된 민생에 분명한 파워 배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급속 충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뭐 한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특히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 자신도 사실 제 잘난 맛에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경쟁에서 빨리 진출하고 좋은 자리에 먼저 진출했던 항상 주변에 부러움을 많이 샀던 케이스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된다고 나중에 되면은. 그런데 어느 날 정치를 보면 안 보여. 이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소속된 세계가 과연 본질이 뭐냐 이런 게 많이 흔들리는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일관되고 매우 반듯하게 나름대로 자기 정치의 어떤 터전을 일구어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럴 때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오늘 상당히 그 어떤 반성의 어떤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해주시니까 이 방송은 솔직히 저를 위한 방송 같이 됐다고 저는 속으로 느껴요. 그래서 정치는 앞으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큰 당의 그 엘리트들이 좀 들으셔야 된다고 진짜.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기름까지 포함해서 우리 반드시 우리 김종철의 승리를 위해서 큰 박수 일단 한번. 우리 김종 오늘 트리오였습니다. 그 스스로 그 정치를 혁신하겠다 새정치를 표방했던 모 당이 공천을 결정하는 최고위원장의 도끼를 들고 난입을 해서 너 다 죽을 줄 알아 거의 호러물에 가까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어저께 정의당이 24번째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이렇게 차근차근 정말 우리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있는 정의당 자세히 봐주시고 오래 예뻐해 주십시오. 오늘로 방송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약간 좀 끝에 꼬였어.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